오래전 중국 무릉 땅. 한 어부가 계곡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어요. 물길을 따라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길이 어느새 처음 보는 강줄기가 됐거든요.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어요. 강변이 온통 복숭아꽃이었습니다. 한 그루도 아니고 수백 그루. 꽃잎이 바람에 떨어져 물 위에 섞여 흘렀어요. 그 사이로 작은 물길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부가 한참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런 곳이 세상에 있었나.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강줄기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가보기로 했어요. 배를 저어 올라갔어요. 복숭아꽃 숲 끝에 작은 동굴 하나. 겨우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의 틈. 어부가 배를 대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상 밖의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도화원기의 시작이에요.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 도연명이에요. 동진시대 기원 365년쯤 태어났어요. 지금의 중국 강서성 구강 근처 심양의 고향이에요. 집안은 원래 명문가였어요. 증조부 도가는 동진 건국 공신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연명 대에는 집안이 많이 기울어 가난했어요. 도연명이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가난하지만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벼슬길에 나가려 했어요. 집안 살림이 어려웠으니까요. 근데 그 시대가 도연명에게 맞지 않았어요. 도연명이 평생 벼슬을 5번 했어요. 첫째, 주의, 조주. 몇 달 만에 그만뒀어요. 둘째, 화년의 망묘. 화년이 반란을 일으키자 떠났어요. 셋째, 진군 참군. 전쟁이 싫어 떠났어요. 넷째, 건의 참군. 또 그만뒀어요. 다섯째, 팽택현령. 이게 마지막 벼슬이에요. 기원 405년 11월. 도연명이 팽택현령이 된 지 불과 80여일. 도구, 감찰관이 검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랫사람들이 의관을 갖추고 예를 올려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도연명이 한숨을 쉬며 말했대요. 내가 5마리 쌀 때문에 이 어린 것에게 허리를 굽힐 수 있겠는가. 오둠이 잘려. 5마리 쌀에 허리를 굽힌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도연명이 그날로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도연명이 쓴 글이 귀거래사예요. 돌아가자. 전원이 장차 황폐해지려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으랴. 이 글이 중국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은일 선언문이에요. 자기가 왜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는지 설명하는 글. 중심 사상이 이거였어요.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겠다. 벼슬살이가 자기 마음을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선언. 이 사직이 도연명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때 그의 나이 41살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도연명이 뭘 했냐면요. 농사를 지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밭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책을 읽었어요. 집 앞에 국화를 심었어요. 특히 가을 국화를 좋아했거든요. 태국동리하, 유영견 남산,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따다가 유유히 남산을 바라보네. 도연명의 가장 유명한 시 구절이에요. 술도 좋아했어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친구가 술을 가져오면 반겼어요. 그의 시에 술이 자주 나와요. 근데 도연명의 삶이 낭만적이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뭄과 흉년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배고파했어요. 집이 불에 타기도 했어요. 그래도 도연명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 한마디가 그를 평생 농부로 살게 했어요. 기원 421년쯤
도연명 나이 50대 후반. 어느 날 도연명이 글 하나를 쓰기 시작했어요. 동진 말기. 정치가 혼란하고 전쟁이 잦은 시대. 도연명이 상상 속의 이상향을 그리고 싶었어요. 이게 도화원기예요. 복숭아꽃 근원의 기록이라는 뜻. 짧은 산문 한 편이에요. 300자 정도. 근데 이 짧은 글이 2000년 가까이 동아시아 문학의 이상향을 대표하게 됐어요. 글의 시작이 이래요. 진나라 태원 연간 376년에서 396년 무릉에 한 어부가 있었다. 무릉이라는 곳은 지금 중국 호남성 상덕 근처. 어부가 어느 날 강을 따라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한참을 저어가다 보니 자기가 어디쯤인지 모르겠더래요. 갑자기 복숭아꽃 숲이 나타났어요. 강 양쪽 몇백 곳 너비에 복숭아 나무가 빽빽이 자라고 있었어요. 다른 나무는 없었어요. 오직 복숭아만. 풀이 무성하고 꽃잎이 아름답게 떨어졌어요. 어부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어디지? 복숭아꽃 숲 끝에 작은 산이 있었어요. 산 아래 어두운 구멍 하나. 겨우 빛이 새어나올 정도의 좁은 동굴. 어부가 배를 그 앞에 대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엔 몸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어요. 몇십 보 걸어가자 갑자기 시야가 트였어요. 세상 밖에 세상이 나왔습니다.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좋은 밭, 아름다운 연못, 뽕나무, 대나무, 개와 닭 소리가 마을마다 들렸어요.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남녀가 입은 옷이 바깥 사람들과 달랐어요. 아주 옛날 옷차림이었어요. 노인과 어린아이가 다 같이 즐거운 표정이었어요. 어부를 본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소? 어부가 사실대로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어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닭을 잡고 술을 내왔어요. 다른 집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다들 어부한테 물었어요. 바깥 세상은 어떻소? 어부가 이상해서 반대로 물었어요. 여기는 언제부터 계셨소? 한 노인이 대답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진나라 때 전란을 피해 이곳에 들어왔소. 그 뒤로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소. 어부가 놀랐어요. 진나라라면 기원전 3세기, 지금은 기원 4세기, 500년도 넘게 이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세상이요? 어부가 한 나라가 있었고 위, 진을 거쳤다고 얘기해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며 탄식했어요. 어부가 그 마을에서 며칠을 묵었어요. 사람들이 돌아가며 집에 초대해 술과 음식을 대접했어요. 어부는 평생 본 적 없는 평화로움을 봤어요. 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을 속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굶는 사람이 없었어요. 착취하는 권력도 없었어요. 세금 매기는 관리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 돕고 서로 웃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살고 있었어요. 어부가 떠날 때가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어부한테 부탁했어요. 바깥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하지 말아주시오. 어부가 약속했어요. 어부가 동굴을 나와 자기 배를 탔어요. 돌아가는 길에 표시를 해뒀어요. 나뭇가지를 꺾어놓기도 하고 돌을 쌓아놓기도 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요. 집으로 돌아온 어부가 마을 사람들과 한 약속을 깨뜨렸어요. 군의 태수한테 자기가 본 것을 다 말한 거예요. 태수가 놀라서 사람을 보냈어요. 어부가 표시해둔 길을 따라가 봐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부가 분명히 표시를 해둔 나무와 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길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태수의 사신이 도화원을 찾지 못했어요.
그 뒤로도 여러 사람이 도화원을 찾으려 했어요. 유작이라는 당시 유명한 은사도 이 이야기를 듣고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못 찾고 병으로 죽었어요. 도화원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래요. 그 뒤로 길을 묻는 자가 없었다. 아무도 그곳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도화원은 영원히 숨겨졌어요. 약속을 깬 어부 때문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외부 세계에 소식이 새어나갔으니까. 이 짧은 이야기가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도연명이 그려낸 도화원의 특징이 이래요. 전쟁이 없음, 계급이 없음, 세금이 없음, 빈부격차가 없음, 서로 돕고 나눔, 자연과 조화. 이게 이상향의 모든 요소를 담은 거예요. 중국 문학에서 도화원이라는 말은 곧 이상향의 대명사가 됐어요. 지금도 중국어로 아름다운 곳을 세외도원이라고 불러요. 세상 밖의 도화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도연명의 이 짧은 이야기에서 나왔어요. 도화원 사람들이 왜 그곳에 있게 됐을까? 진나라의 전란을 피해 들어갔다고 했어요. 진시황 때 혹은 진말의 혼란기에 외부 세상의 폭력에 질려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 500년 동안 외부와 접촉 없이 산 거예요. 이게 도연명의 메시지예요. 이상향은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이상향은 외부 세상이 발견하면 사라지는 곳이다. 도화원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어부예요. 어부가 도화원 사람들한테 바깥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시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요? 아니죠. 집에 돌아가자마자 태수한테 달려가서 다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특별한 걸 봤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 욕심이 도화원을 영원히 잃게 만든 거예요. 도연명이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순간 사라진다. 도연명의 말년은 평온했지만 가난했어요. 몇 번이나 관리가 와서 다시 벼슬 하라고 권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가족한테 음식이 부족한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도연명이 시를 쓰고 국화를 심고 술을 마셨어요.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기원 427년 6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 묘지명을 자기가 쓰는 재미있는 일을 했어요. 도연명 정절선생은 이해에 태어나 이해에 죽었다. 그는 자기 뜻대로 살았다. 도연명이 살아있을 때는 유명한 시인이 아니었어요. 죽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 점점 명성이 커졌어요. 당나라 때 이백과 두보가 도연명을 존경했어요. 송나라 때 소식, 소동파가 도연명의 모든 시를 따라 지으며 평생 존경했어요. 소식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도연명처럼 살고 싶다. 그러나 나는 그만큼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중국 문학사에서 도연명은 은일 시인의 원형이 됐어요. 한국의 선비 문화에서도 도연명을 존경했어요. 조선의 선비들이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즐겨 읽었어요. 오늘 우리한테 도화원은 무엇일까요? 현대사회는 도화원과 정반대예요. 경쟁이 있고, 계급이 있고, 돈이 있고, 비교가 있고, 속도가 있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지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도화원 이야기가 더 필요해요. 실제하는 도화원을 찾지 못해도 마음속 도화원은 가질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바쁜 일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주말에 친구랑 편하게 웃는 순간, 가족과 평범한 저녁을 먹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도화원이에요. 도연명은 재산도 없이 죽었어요. 벼슬도 명예도 버렸어요. 근데 그가 쓴 시와 글은
1500년 넘게 살아있어요. 특히 도화원기라는 300자의 짧은 글. 이 글이 동아시아 사람들 마음속에 이상향이라는 꿈을 심었어요. 전쟁과 가난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시 읽었어요. 세상 어딘가에 이런 곳이 있을지도 몰라. 그 희망이 사람들을 버티게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도화원 다음에 많은 이상향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한국에선 조선 후기 구운몽이 있어요. 이상향과 현실의 관계를 다룬 소설. 일본에선 우라시마 타로가 있어요. 용궁 이야기. 서양에도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이상향 이야기들의 시작점이 도연명의 도화원기예요. 지금 중국 호남성 상덕시에 가면 도화원 관광지가 있어요. 강, 복숭아밭, 재현된 고대 마을. 봄에 가면 복숭아꽃이 정말로 피어요. 관광객이 많아요. 근데 이곳이 진짜 도화원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도연명이 이야기 속에 만들어낸 곳이니까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잠시나마 그 이상향을 체험하고 싶어서. 도연명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묻는 게 있어요. 너는 몇 마리 쌀에 허리를 굽히고 있나? 도연명은 5마리 쌀에 허리를 못 굽히고 관직을 떠났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월급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허리를 굽히고 있는지 도연명만큼 용기 있지 않아도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해요. 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이 도연명의 귀거래사의 핵심이에요. 어느 봄날 당신이 복숭아꽃을 보면 한 송이 떨어져 강물에 섞여 흐르는 걸 본다면 도연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의 질문을 들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너의 도화원은 어디니? 대답은 각자 다를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같아요. 우리도 도연명처럼 자기만의 답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게 1500년 전 한 사람이 우리한테 남긴 유산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